백이숙제. 과연 하늘의 뜻이란 언제나 옳은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으나 백이와 숙제는 항상 올바름을 위해 살았다. 그들은 왕위를 사양하고 바른 길을 가려다 끝내 굶어 죽었으니 천하가 모두 칭송하였다. 일찍이 요 임금은 나이가 들자 임금의 자리를 순임금에게 물려주었다. 또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물려주었다. 이러한 양위는 항상 현명한 관리들의 추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모두 관직에서 수십 년 동안 인품과 능력을 발휘하여 공적을 올렸기 때문에 비로소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밟았던 이유는 한마디로 천하는 막중한 것이며 임금은 세상 만물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천하를 계승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이런 말이 전해온다. 요 임금은 천하를 허유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허유는 이를 사양하고 그런 말을 귀로 들은 것조차 매우 부끄럽게 여겨 시냇가에서 귀를 씻고는 숨어버렸다. 하나라 때 변수와 무광이라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정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사마천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기산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곳 산 정상에 허유의 무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공자는 옛날 성현들에 대해 말하면서 오나라 태백이나 백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놓았으나 허유나 무광의 높은 절개에 관한 기록은 말한 적이 없다. 시경이나 서경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 일찍이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백이 숙제는 사람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았으며 그런 까닭에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인을 구하여 그것을 얻었다. 그러니 무엇을 원망할 것인가? 하지만 나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슬퍼한다. 더구나 그들의 채미가를 보면 공자의 말과 다른 점이 있다. 백이 숙제는 고죽국이라는 나라의 왕의 아들로 아버지는 동생인 숙제에게 대를 잇게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숙제는 형 백이에게 자리를 양보하였다. 백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서 거절하고 마침내 도망하여 숨어버렸다. 숙제 역시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도망해 숨어 살았다. 고죽국은 하는 수 없이 그 다음 동생을 임금으로 삼게 되었다. 백이와 숙제는 여기저기 숨어 살다가 주나라 제후였던 서백창이 늙은 노인들을 잘 돌본다는 소문을 듣고는 주나라를 향해 떠났다. 주나라에 도착해 보니 이미 서백창은 죽고 없었고 그 뒤를 이은 무왕은 은나라 주왕을 타도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출정하고 있었다. 이에 백이 숙제는 왕이 탄 말을 가로막고 무왕에게 충고하였다. 부왕이 돌아가셔서 채 장례도 끝나기 전에 무기를 손에 잡으니 어찌 효라할 것이며 또한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려 하니 어찌 인이라 할 수 있겠소. 그러자 왕을 수행하던 신하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다. 하지만 강태공이 이들은 의로운 분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부축해 보냈다. 그 뒤 무왕은 결국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다. 하지만 백이 숙제 형제만은 이를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 숨어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살았다. 그리하여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채미가를 불렀던 것이다.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캔다. 무왕은 폭력으로 폭력을 이겨냈지만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 신농씨와 순임금, 우임금은 어느새 사라졌으니 내 어디로 돌아갈 거나. 아, 돌아가리. 목숨도 이미 지쳤으니. 결국 백이 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살펴보면 과연 백이 숙제에게 남을 원망하는 뜻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뜻이란 사사로움이 없으면 언제나 착한 이의 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이 숙제는 과연 착한 사람이었는가? 어진 덕을 쌓고 품행을 바르게 했음에도 마침내 굶어 죽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가? 공자의 70제자 중에 공자는 안회를 가리켜 학문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는데 정작 안회는 끼니조차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으며 술지개미와 쌀겨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마침내 일찍 세상을 떠났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반면에 도척은 날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의 간으로 회를 쳐서 먹었으며 포악한 수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천하를 어지럽혔지만 끝내 아무 천벌도 없이 제 목숨을 온전히 누리고 살았다. 이러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평생 동안 하는 짓이 못되고 남에게 해코지만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고 죽은 이후에도 그 부귀가 자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다. 반면에 걸음 한 번 내딛는데도 땅을 가려서 밟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때를 가려서 하며 길을 가는데도 지름길을 찾지 않고 공정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재앙을 만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과연 하늘의 도리라는 것은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공자는 말했다. 실천하는 길이 같지 아니하면 서로 이를 도모하는 것도 같이 하지를 않는다. 이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자는 만약 부귀가 뜻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비록 천한 하인 노릇일지라도 기꺼이 하겠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다면 내 뜻대로 살 것이다.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른 것을 알 수 있다. 온 세상이 혼탁해질 때 비로소 청렴한 인물이 드러나게 된다. 세속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부귀를 위해 살고 있는데 청렴한 인물은 부귀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다. 군자는 죽은 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 시인 가인은 이렇게 말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 죽고 의로운 선비는 이름을 위해 죽는다.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를 위해 죽으며 보통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다. 때를 만나야 인물이 된다. 주역에 이런 귀절이 있다. 같은 빛끼리는 서로 비춰주고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찾는다. 구름은 용을 따라 일어나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라 일어난다. 그리하여 성인이 나타나면 모든 만물이 우러러본다. 참으로 성인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서야 비로소 만물도 빛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백이 숙제는 분명 현인이었지만 공자의 붓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고 안회는 학문에 충실했지만 공자의 기미에 붙어서 그 품행이
더욱 돋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함께 동굴에 숨어 사는 선비라도 그때에 따라서 이로움과 해로움이 있는 것이다. 하물며 촌구석에 살면서 품행을 닦고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덕 있는 유력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름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겠는가? 녹음을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읽은 사기의 내용에 따르면 춘추 전국시대에 한국어로 진이라고 읽는 나라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두 개의 진나라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 진 그리고 분홍색 진이라고 읽겠습니다. 파란 진, 문공, 정처 없는 망명객. 파란색 진나라는 원래 주나라 무왕의 아들을 시조로 한 나라였으며 주나라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던 대국이었다. 그러나 격렬한 내분 속에서 정변이 많이 일어났으며 결국 분가해간 집안 출신이던 무공이 본가를 멸망시키고 새 왕에 올랐다. 헌공은 무공의 아들이었다. 헌공은 즉위한 다음 왕의 권한을 위협하는 공신들을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군대를 강화시키고 영토를 확대해 나갔다. 헌공 5년, 진나라는 여융족을 토벌하게 되었는데 그때 헌공은 미모가 매우 뛰어난 여희라는 여자를 얻게 되었다. 여희는 절세의 미인일 뿐 아니라 매우 총명하여 헌공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이윽고 여희가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가 해제이다. 헌공은 해제를 태자로 삼기 위해 이미 태자로 책봉되어 있던 큰아들 신생과 둘째 아들 중이, 셋째 아들 이호에게 국경 수비의 책임을 맡긴다는 핑계로 변방으로 내쫓았다. 이제 궁궐에는 여희의 아들 해제만 남아있게 되었다. 여희의 음모.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희는 영리한 여자였다. 그녀는 헌공에게 자기 아들을 태자로 삼자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헌공이 신생 대신 아들 해제를 태자로 삼자고 말했을 때도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것이었다. 당치도 않은 말씀이옵니다. 태자 신생이 이 나라의 후계자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며 또한 그는 장군으로서도 많은 공적을 세워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천한 여자를 위해 제 아들을 태자로 세우시려 한다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헌공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여희가 신생에게 말했다. 어젯밤 꿈에 태자의 어머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서 제사를 모시고 아버님께 제물을 올리세요. 태자 신생의 어머니는 고인이 된 지 오래였는데 당시에는 꿈에 고인이 나타나면 그 자식이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생존에 계신 부모에게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 여희의 말에 태자는 아무 의심 없이 즉시 제사를 모시고 술과 음식을 아버지인 헌공에게 바쳤다. 때마침 헌공은 사냥을 나갔었는데 여인은 그 술과 음식에 독약을 집어넣었다. 다음 날 사냥에서 돌아온 헌공이 태자가 올린 음식을 막 입에 대려는 순간 한번 시험해 보시고 드시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여의가 말했다. 이에 헌공이 그럴까? 하면서 술병을 땅에 부으니 땅이 갑자기 부풀어 올랐고 음식을 개에게 먹이자 개가 금방 죽어버렸다. 여의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울부짖었다. 아니,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뭐가 그렇게 급해 이런 짓을 할까?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참을 통곡하던 여의가 울음을 그치더니 정색하며 말했다. 태자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오로지 소첩과 소첩의 아들 해제 두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두 모자가 타국 땅으로 피해가는 수밖에 없을 듯 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수모를 겪지 않도록 스스로 죽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태자 신생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대왕께서 전에 태자를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소첩이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첩이 어리석었습니다. 격분한 헌공은 태자 신생을 잡아들이라고 엄명했다. 그러나 태자는 이미 도망친 후였고 대신 태자의 시종만 잡혀 들어와 즉시 사형에 처해졌다. 한편 몸을 피한 태자 신생에게 어떤 사람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니, 그 독약 사건은 여의가 꾸며낸 일 아닙니까? 왜 변명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신생이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기력이 없고 쇠약하시었소. 더욱이 여희가 없으면 식사조차 제대로 하시지 못할 정도라오. 내가 사실을 말씀드려 아버지께서 여희에게 배신감을 느끼신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시겠소. 한편 태자에게 다른 나라로 망명을 권유하는 사람도 있었다. 태자는 체념한 듯이 말했다. 그럴 수는 없소. 설사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도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 어떻게 살 수 있겠소. 내가 할 수 있는 길이란 자살밖에 없소. 말을 마친 태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여인은 이에 만족치 않고 또다시 일을 꾸몄다. 알고 보니 독약 사건은 중이와 이호도 함께 공모했답니다. 여인은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은 헌공을 부추겼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헌공은 즉시 군사를 보내 2명을 체포하도록 했다. 그러나 셋째 아들 이호는 아버지가 보낸 군대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 체포되지 않았다. 반대로 둘째 아들 중이는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자결하라는 사신의 말은 거부하고 도망을 쳤다. 사신은 칼을 빼어 그의 뒤를 쫓았는데 중이가 담장을 뛰어넘으려 하자 칼로 내리쳤으나 옷자락만 베었을 뿐이었다. 마침내 중이는 어머니 고향인 정나라로 피신할 수 있었다. 중이의 나이 43살 때의 일이었다. 그 이듬해 헌공은 대규모 군사를 보내 이호를 공격하니 이호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양나라로 피신하게 되었다. 2년 후 여인은 둘째 아들 도자를 낳았다. 충신의 죽음. 헌공 26년 여름 헌공의 병이 위독해졌다. 헌공은 측근인 순식을 불러 당부하였다. 내 뒤를 해제가 계승할 터인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대신들이 잘 따르지 않을 것이며 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대는 해제를 받들고 정사를 잘 보존할 자신이 있는가? 그러하옵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겠는가? 이에 순식이 비장한 어투로 말하였다. 남자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헌공은 순식에게 해제를 부탁했고 순식은 재상에 임명되었다. 그해 9월 헌공이 죽었다. 그러자 대부 이극과 비정 두 사람은 반란을 일으켜 헌공의 장례가 채 끝나지도 않은 궁전으로 밀어닥쳐 해제를 죽였다. 이때 순식은 자결하려 했으나 곁에서 해제의 동생 도자를 왕으로 세우고 돌봐줘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그는 마음을 바꿔 도자의 주기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극이 군사를 이끌고 궁전에 침입해 도자를 살해해버렸다. 어쩔 수 없게 된 순식은 자결하고 말았다. 해제와 도자를 살해한 이극은 즉시 중이를 맞아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중이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나는 아버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쳐 아버님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불충하며 불효한 사람이니 지금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소. 사실 중이는 아무런 보호 세력도 없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자행되는 곳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이극은 다시 헌공의 셋째 아들 이호를 왕으로 맞아오려고 했다. 이에 이호는 분홍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자기가 왕이 되면 하서의 땅을 바치겠다고 약속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이극에게도 편지를 보내 큰 벼슬을 약속했다. 진나라는 이호의 귀국길에 대군을 딸려보냈다. 하지만 귀국하여 왕위에 오른 이호는 진나라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을 뿐 아니라 이극도 배신자라는 이유로 처형하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였다. 파란색 진나라에는 커다란 가뭄이 들어 전국이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때 분홍색 진나라 대신들은 전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들어 이 기회에 파란색 진나라를 토벌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홍색 진나라 목공은 그 왕이 나쁜 것이지 백성이야 무슨 죄가 있는가 하면서 오히려 많은 식량을 보내주었다. 그 이듬해에 이번에는 분홍색 진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다. 그러나 이호는 이 기회에 분홍색 진나라를 토벌하겠다고 작정하였다. 이에 붕괴한 분홍색 진나라가 먼저 공격해 들어와 파란색 진나라는 대패하고 이호까지 포로로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호는 죽음을 면치 못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목공의 부인이 바로 이호의 누나였다. 부인은 상복을 입고 울며 동생 이호를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이호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지만 태자를 인질로 맡겨야 했다. 이호는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형 중이를 의식하였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늘 불안해하면서 자객을 보내 중이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중이는 또다시 피신해야 했다. 끝없는 유랑. 중이는 여희의 모함에 의해 피신한 이후 아우 이호의 위협까지 받으며 장장 19년을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면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나 결국 인망을 얻어 나이 62세에 왕이 될 수 있었고 나아가 천하를 뒤흔드는 패자에 오를 수 있었다. 중이는 기나긴 망명 생활을 함께한 5명의 뛰어난 신복을 거느리고 있었다. 바로 조쇠, 숙부인 호원, 가타, 선진, 위무자의 5명이 그들로 이들은 후에 중이가 재기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이의 아우인 이호, 즉 해공이 왕에 오른 지 7년 되던 해에 이호는 자객을 보내 중이를 암살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중이가 신복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가 이 정나라로 망명한 것은 이곳을 발판으로 삼아 재기하려 함이 아니었소. 다만 고향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달려온 것뿐인데 이곳에 머문 지도 벌써 12년이나 되어 이제 떠날 때가 된 듯하오. 이번에는 큰 나라로 가고 싶은데 제 나라가 어떻겠소. 마침 관중과 스뿡이라는
나라의 두 기둥이 죽었다고 하니 그 두 사람을 대신해 왕을 보좌할 인물을 찾을 게 분명하오. 중이 일행은 제 나라로 옮기게 되었다. 제 나라로 떠나기 직전 중이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다만 25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오.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25년 후라면 이미 제 무덤에 큰 나무가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리겠어요. 이때 중이의 나이 55세, 정나라에 머문 지 12년 만에 떠나게 된 것이다. 중이 일행이 제 나라로 향하던 도중에 오록이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일행은 길가의 농부에게 밥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농부는 질그릇에 흙을 가득 담아 주었다. 모욕을 당하고 화가 난 중이가 농부를 꾸짖으려 하자 옆에 있던 조새가 말렸다. 흙을 받는다는 것은 머지않아 영토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맙게 받으십시오. 이윽고 그들은 제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다. 제 나라 황궁은 그들을 반갑게 맞았을 뿐 아니라 공주를 중이에게 시집 보냈다. 또한 말도 80마리나 주었다. 그러나 제 나라에서도 이듬해에 환궁이 죽고 여가와 수조 일당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매우 어지럽게 되었다. 급기야 제 나라의 국력은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침입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이는 5년간 편안하게 지냈다. 제 나라에서 맞아들인 부인을 끔찍이 사랑하게 된 중이는 제 나라를 떠날 생각이라곤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조세와 호원이 뽕나무 아래에서 몰래 제 나라를 떠날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나무 위에 올라가 뽕잎을 따던 부인의 몸종이 그 얘기를 엿듣고는 부인에게 일러 바쳤다. 하지만 부인은 고자질한 몸종을 죽여버리고는 오히려 중이에게 빨리 제 나라를 떠나라고 권했다. 그러나 중이는 나는 이곳에 뼈를 묻을 작정이요. 평생을 탈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다른 무엇이 문제겠소. 하고 막무가내로 안 가겠다고 버텼다. 그러자 부인이 다시금 권유했다. 당신은 지금 망명객이 되어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내시지만 진나라 백성들 모두는 오직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셔서 백성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저 같은 하찮은 여자에 빠져 편하게만 사시려 하다니 저 역시 부끄럽습니다. 언제 공을 이루시려는 것입니까? 중이가 그래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자 그녀는 조쇠 등가 짜고 중이를 잔뜩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수레에 태워 떠나게 했다. 중이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이미 제 나라 국경을 넘어서고 있었다. 중이가 노발대발하며 호원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다. 저를 죽이고 뜻을 이룰 수 있으시면 어서 죽이십시오. 이에 중이가 소리쳤다. 내 실패한다면 숙부의 살을 뜯어먹겠소. 그러자 호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의 고기는 비린내가 날 테니 먹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고행의 망명객. 중이 일행은 조나라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나라 왕은 그들을 냉대하였을 뿐 아니라 중이의 통갈빗대를 보고 싶다고 조롱까지 하였다. 그러자 대부 이부기가 왕에게 간곡한 말로 아뢰며 나섰다. 중이 공자로 말하자면 매우 뛰어난 인물이며
더구나 죽은과는 같은 성씨가 아니십니까? 지금 어려움에 빠져 우리에게 들렀는데 냉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았다. 이북이는 몰래 중이 일행에게 음식을 보내면서 그릇 속에 보물구슬을 감춰 넣었다. 하지만 중이는 음식은 받았으나 구슬은 되돌려 주었다. 중이는 또다시 송나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송나라 양공은 제나라 환공이 죽은 후 혼란에 빠진 제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제나라 왕을 즉위시키는 등 그 역할이 잠옷 컸다. 그리하여 양공은 천하의 패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게 되었으며 우선 야만족인 초나라를 응징하기 위해 양공 8년 초나라의 속국인 정나라를 공격하였다. 이때 양공의 이복형인 모기가 반대하고 나섰다. 소국은 소국으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소국이 만용을 부려 패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키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양공은 그 말을 무시하고 정나라로 쳐들어갔다. 과연 초나라는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정나라를 구하러 달려오는 것이었다. 이에 모기는 또다시 간청했다. 강력한 초나라 군대를 우리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군대를 거두셔야 할 줄 압니다. 양궁은 그 의견마저 묵살하였다. 초나라 군대는 인의를 모르는 야만적인 군대요. 반대로 우리는 인의의 군대이니 어찌 이기지 못하리요. 그는 큰 깃발에 인의라는 글자를 크게 쓰게 하였다. 드디어 양쪽 군사들이 홍수 강가에서 맞닥뜨렸다. 늦게 도착한 초나라 군대는 송나라 군사 뒤를 따라 강을 건너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모기가 양공에게 말했다. 초나라 군사들이 강을 건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서 공격 명령을 내리십시오. 하지만 양공은 듣지 않았다. 인의라고 쓰여진 저 깃발이 보이지 않소? 인의의 군대는 어디까지나 인의로서 싸워야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한 양공은 공격을 계속 늦추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초나라 병사들은 강을 모두 건너와 진용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모기는 지금이라도 공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양공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쟁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는 법. 적군이 진용을 완전히 정비한 후 공격해야 하오. 한참 후 초나라가 진용을 완전히 정비하자 양공은 그제서야 비로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이때에도 양공은 전군에게 부상당한 적의 병사는 손대지 말아야 하며 머리가 희끗희끗한 적병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양공은 선두에 서서 긴 칼을 잡고 독전하며 싸웠다. 그러나 송나라는 중과부적으로 대패할 수밖에 없었으며 양공 자신도 다리에 화살을 맞아 큰 부상을 당해야 했다. 전투가 끝나자 여기저기에서 양공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양공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적이 불리할 때 공격을 한다는 것은 군자가 취할 바가 아니오. 상대가 아직 전투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오. 이 말을 듣고 모기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였다. 싸움이란 승리하는 게 목적이다. 무슨 예의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싸울 필요도 없이 노예가 되었어야 하지 않은가? 2년 후 여름, 양공은 이 싸움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했다. 이렇듯 송나라 양공은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은 처지였지만
중이에게 왕과 같은 대우를 해 주었다. 송나라 대신 공손고는 전부터 호원과 절친한 사이였는데 그는 호원에게 넌지시 귀띔했다. 우리나라는 소국인데다 지금 나라 사정이 좋지 않네. 그러니 다른 큰 나라로 가는 것이 좋겠네. 중이 일행은 다시 송나라를 떠나 정나라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정나라 왕은 그들을 본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부 숙첨이 왕에게 간언하였다. 중이는 매우 총명하며 그의 부하들은 모두 한 나라의 재산감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같은 종씨로서 예우를 갖춰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왕이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각국의 공자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데 일일이 대접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숙첨이 말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죽여 없애십시오. 저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후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은 그 말도 묵살하였다. 삼사를 후퇴하겠다. 중이 일행은 다시 정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갔다. 그런데 초나라의 성왕은 왕과 똑같은 예우를 갖추며 중이를 맞이해 주었다. 중이는 분에 넘치는 대우라고 생각해 사양하려고 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조세가 말했다. 받으십시오. 나라를 떠난 지 10여 년이 되었건만 우리는 냉대만 받아왔습니다. 초나라는 대국이면서도 공자를 극진히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양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이는 초나라의 극진한 대우를 사양하지 않고 받았다. 성왕은 중이의 태도가 너무 겸손하여 일부러 농담을 던졌다. 앞으로 귀국하게 되면 나에게 무엇을 선물하겠소? 새의 깃털, 모피, 상아, 구슬과 비단 등 온갖 진귀한 보물은 대왕께 많을 것이니 무엇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꼭 한 가지는 선물로 받고 싶은데요. 중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윽고 말문을 열었다. 정 그러하시면 이렇게 하지요. 향후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서 서로 싸워야 한다면 제가 3사, 즉 3일 동안 행군하는 거리를 후퇴하여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말에 성왕은 껄껄 웃었다. 하지만 그 말을 전해 들은 장군 자옥은 성왕에게 아뢰었다. 대왕께서는 그자에게 지나친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모르고 무례한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자를 죽이십시오. 그러자 성왕이 나무랐다. 그건 도리에 맞지 않소. 그는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하면서 무척 고생을 했으며 부하들 또한 모두 한 나라의 재산감이요. 죽인다는 것은 절대 안 될 말이요. 지금 공자의 입장에서 그 밖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소. 중이가 초나라에서 몇 달 동안 머물고 있을 때 파란색 진나라 태자어가 분홍색 진나라의 인질로 있다가 탈출한 사건이 일어났다. 크게 노한 분홍색 진나라는 중이를 모셔가기 위해 사신을 보내왔다. 그러자 초나라 성왕이 중이에게 말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초나라는 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본국으로 돌아가시려면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분홍색 진나라는 바로 이웃일 뿐 아니라 그 왕 또한 현명하오. 진나라로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결국 중이는 분홍색 진나라로 가게 되었다. 19년 만에 귀국.
중이가 분홍색 진나라에 도착하자 진나라 목공은 왕실의 공주 5명을 중이에게 바치며 환대하였다. 그 여자들 중에는 조카인 즉 이호 아들의 아내까지 있었으므로 중이는 주저하고 있었다. 어가 인질로 잡혀 있을 때 그는 공주 중 한 사람과 결혼했던 것이다. 그러자 파란색 진나라 대신 계자가 말했다. 아니, 어의 나라를 토벌하겠다는 분께서 그 아내를 거절하시다니 어쩐 일이십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우리나라와 인척관계를 맺어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사소한 예의에 사로잡혀 큰 뜻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이는 공주들을 받아들였고 목공도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축하연에서 조세는 망양의 그리움을 시로 읊었다. 임무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리라는 내용의 시였다. 이에 목공이 웃으며 말했다. 얼마나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으오. 그해 9월 파란색 진나라에서는 해공, 즉 중이의 동생 이호가 세상을 떠나고 어가 뒤를 이으니 그가 회공이다. 이때 파란색 진나라의 대부 난지와 극곡이 중이를 만나러 몰래 왔다. 그들은 중이에게 하루빨리 귀국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귀국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마침내 중이는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목공은 군대를 빌려주면서 중이의 귀국을 도왔다. 중이가 귀국길에 오르자 회공도 군대를 동원해 대항했지만 이미 민심이 중이에게 기울어진 뒤인지라 별 힘도 못 쓰고 무너졌다. 실로 19년 만에 귀국한 중이가 왕위에 오른 것이다. 중이의 나이 62세였다. 은혜는 은혜로 원수는 원수로. 왕위에 오른 중이는 문공이라 불렸다. 문공이 즉위하자 해공과 회공의 2대에 걸쳐 정권을 쥐고 흔들었던 대신 여성과 극예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문공은 분홍색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 진압했으며 내친 김에 도망쳤던 회공도 없앴다. 그런 다음 내정을 정비하고 논공행상을 가려 조정 대신을 임명하였다. 이때 논공행상에서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 이제까지 문공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계자추가 포상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계자추는 아무 말 없이 홀 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숨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문공은 사람을 보내 사과하고 빨리 나와서 벼슬을 받으라고 명령했지만 계자추는 산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공이 그를 산에서 나오게 할 생각으로 산에 불을 질렀는데 그는 끝내 나오지 않고 불에 타 죽었다. 후에 계자추가 죽은 날을 기해 모두 찬 음식을 먹으며 불을 떼지 않는 풍습, 즉 한식은 이로부터 유래하였다. 한편 문공이 즉위한 해에 주나라 왕실에서는 내분이 일어나 주나라 양왕이 동생의 반란을 피하여 정나라로 피신하였다. 양왕은 문공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문공은 미처 정돈되지 못한 국내 사정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다. 이듬해에 분홍색 진나라가 먼저 양왕을 복귀시키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조세가 문공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의 사정이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 이번에야말로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나라 왕실을 돕는 일을 다른 나라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대왕께서 천하의 패자가 되시는 것이 이 늙은 신하의
평생 소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문공은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주나라로 진격, 반란을 일으킨 왕의 동생을 제거하고 망명에 있던 양왕을 복귀시켰다. 양왕은 감사의 표시로 주나라 영토인 한해와 양번 두 고을을 문공에게 떼어주었다. 문공 4년 초나라 성왕이 송나라를 공격하자 송나라가 문공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때 대신 선진이 나서며 말했다. 지금이 바로 송나라에 대한 옛 은혜를 갚고 천하의 패자가 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호원이 계책을 냈다. 최근에 초나라는 조나라를 합병시켰으며 위나라와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초나라는 그 두 나라를 돕기 위해 송나라를 포위하고 있던 군대를 빼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나라는 저절로 위기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공은 호원의 계책에 따라 조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였다. 조나라와 위나라는 옛날 문공의 망명 시절에 문공 일행을 박대한 나라였다. 문공은 우선 농부가 흙덩이를 주었던 위나라의 오록 지방을 점령했으며 이윽고 위나라 서울을 공격해 위나라 왕을 내쫓았다. 계속하여 조나라의 수도도 포위, 격파하고 자신을 냉대했던 조나라 왕을 붙잡아 그 죄를 크게 꾸짖었다. 반면에 자신을 위해 애썼던 대부 이부기에게는 결코 피해를 입히지 말도록 전군의 명령을 내리고 많은 선물을 주었다. 문공은 이렇게 지난 시절의 빚을 확실하게 갚았던 것이다. 원수는 원수로, 은혜는 은혜로. 이 해에 분홍색 진나라에서 얻은 5 아내가 문공 곁으로 돌아왔는데 분홍색 진나라에서는 3,000명의 호위병을 보내 수행케 하였다. 문공은 5 아내 모두를 부인으로 삼아 좋은 대우를 해 주었다. 또한 옛날 정나라에서 헤어졌던 부인도 돌아왔다. 그녀와 25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7년 만에 재회하게 된 것이다. 파란색 진나라가 조나라와 위나라를 함락시키자 초나라 성왕은 송나라에 대한 포위를 풀고 군대를 철수시키려 했다. 사실 초나라는 군사력이 강하긴 했지만 중원에서의 전투는 보급로가 너무 길어 불리했다. 또한 문공을 좋아하면서 그는 하늘이 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성왕은 그와 싸우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공이 초나라에 머물 적부터 그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장군 자옥은 철수에 끝까지 반대하였다. 문공이라는 자는 옛날 대왕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배은망덕하게도 우리를 괴롭히고 조나라와 위나라를 점령했습니다.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결코 공명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공격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화가 난 성왕은 일부러 매우 적은 병력만을 자옥에게 주면서 공격하도록 하였고 자신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철수해버렸다. 결국 파란색 진나라 군대와 초나라 군대가 성복 부근에서 맞서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문공은 공격받지 않았는데도 전군을 멀리 후퇴시켰다. 왜 후퇴하시는 것입니까? 한 장군이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문공이 대답하였다. 지난날 내가 초나라에 머물 무렵 성왕에게 삼사를 후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후퇴만 하고 싸움은 언제 할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호원은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정의의 싸움이다.
우리는 옛날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삼사를 후퇴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초나라도 그에 상응해서 군대를 스스로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의가 중요하다 하면서 며칠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러나 초나라는 먼저 공격을 개시하였다. 문공은 전차 부대를 선두에 서게 하고 전차를 끄는 말에는 모두 호랑이 가죽을 씌웠다. 그것을 본 초나라 군대의 말들이 놀라 엎어지고 나뒹굴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그리하여 첫 전투는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이튿날에는 진나라 군대가 진격하다가 일부러 패한 척하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후퇴하는 진나라의 전차 뒤에는 많은 나무 섭을 달아맸는데 그것들이 땅에 끌리면서 흙먼지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맹렬히 추격하던 초나라 군사들은 먼지가 앞을 가리자 눈도 못 뜨고 당황하게 되었다. 이때 선진이 이끄는 기습부대가 갑자기 옆에서 내달아 초나라 군대의 허리를 자르고 동시에 앞뒤에서 협공하니 초나라 군대는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 겨우 전멸을 면한 자옥에게 초나라 성왕이 비난하며 문책하자 자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소식을 들은 문공은 크게 기뻐하였다. 네, 누구보다도 자옥이 살아있는 한 마음을 놓을 수 없었는데 그 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내가 밖에서 무찌르고 초나라가 안에서 처리해준 셈이야. 한편 초나라 성왕은 태자였던 상신을 추방하고 대신 그 동생을 태자로 세우려 했다. 그러자 상신이 반란을 일으켜 궁전을 포위하였으며 성왕은 아들 상신에게 사로잡히는 몸이 되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성왕은 아들 상신에게 애원하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곰의 발바닥이 먹고 싶구나. 곰 발바닥은 며칠 동안 삶아야 먹을 수 있었다. 즉, 성왕의 이 말은 한마디로 시간을 벌면서 그동안 구원군이 오기를 기다리자는 속셈이었다. 이러한 속셈을 모를 리 없는 상신은 성왕의 마지막 소원마저 묵살해버렸다. 드디어 성왕은 자결하고 말았다. 드디어 천하의 패자가 되다. 문공이 이끄는 연합군이 성북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 돌아오자 주나라 양왕은 손수, 천토 지방까지 마중 나갔다. 문공은 그곳에서 주나라 양왕을 위해 왕궁을 짓고 전리품과 포로들을 바쳤다. 양왕은 문공을 패자로 인정하였고 의식용 큰 수레와 붉은 오치를 한 활과 화살, 검은 오치를 한 활과 화살, 수수로 담근 술 한 동, 그리고 침의대 300명을 하사하였다. 문공은 3번을 사양한 다음 머리를 조아리며 하사품을 받았다. 그런 후 패자로서 제, 노, 송, 채, 정, 위, 거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회맹하였다. 그 뒤 문공이 귀국하여 농공 행상을 하였는데 후원을 가장 큰 공로자로 삼았다. 이에 한 신하가 이견을 보였다. 성북싸움에서는 선진대감께서 세운 작전이 들어맞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이다. 과연 나는 선진의 계책에 따라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후원은 나에게 신의가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하였고 선진은 전쟁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의 의견은 당장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임에 반해 후원은 먼 앞날까지 생각하고 있다. 한때의 이익이 영원한 덕보다 위에 놓일 수 없다. 그러므로 후원을 첫 번째 서열에 놓게 한 것이다. 이 말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고
왕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문공 7년 파란색 진나라는 분홍색 진나라 목공과 연합하여 정나라를 공격하였다. 공격의 명분은 옛날 문공이 정나라에서 냉대받았던 사실과 성복 싸움 때 정나라가 초나라 편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정나라 서울을 포위한 문공은 옛날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숙첨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결국 숙첨은 자결하였고 정나라 왕은 숙첨의 시체를 문공에게 보낸 후 용서를 빌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문공은 세상을 떠났다. 19년 동안 망명 생활을 끝내고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불과 9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주나라 양왕을 복위시키고 제후의 우두머리로서 초나라를 물리쳤으며 주나라 왕을 불러 회맹을 갖는 등 패자로서의 위엄을 크게 떨쳤다. 또한 국내 정치 제도를 정비하고 능력에 맞춘 인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사회가 안정되었다. 그리하여 중원의 강대국 제나라는 패자였던 환공이 죽자 바로 나라가 기울었으나 파란색 진나라는 문공 사후에도 여전히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태사공은 말한다. 진문공은 영명한 군주로 나라를 떠나 19년 동안이나 떠돌며 힘겹게 살았다. 왕위에 오른 후 농공 행상에서 비록 계자추를 잇기는 했지만 겸손한 군주였다. 초장왕 남방의 패자 초나라는 중국 남부의 강대국이었으나 중원으로부터 오랑캐의 나라로 여겨져 무시당해왔다. 주나라에서 주어진 자귀도 고작 자작에 불과했다. 당시 제후국들은 왕이라는 칭호를 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나라의 대부들은 왕을 자처하면서 중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주 침범하였다. 이 때문에 중원에서는 초나라를 제압하는 제후를 패자로 인정하는 전통이 생겨났으며 제환공이나 파란색 진의 문공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원의 연합군조차 손쓸 수 없을 만큼 초나라의 세력이 강성해진 시대가 있었으니 바로 장왕시대였다. 3년 동안 울지도 날지도 않는 새. 장왕은 즉위한 지 3년 동안 단 한 가지의 정책도 발표하는 일 없이 밤낮으로 활락의 시간만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과인에게 간섭하는 자는 무조건 사형시키겠다 라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직언하는 신하가 있었다. 장왕은 한편으로는 감동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여 만나보고자 하였다. 왼팔에는 정나라 출신 미희, 오른팔에는 월나라 출신 미녀를 안고 악사들에게 둘러싸인 장왕이 그 신하를 맞았다. 신하의 이름은 오거였다. 대왕께서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그래, 말해보아라. 언덕 위에 큰 새가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그 새가 무슨 새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장왕을 비유한 말이었다. 장왕이 그 말을 듣고 역정을 냈다. 3년을 날지 않았어도 한 번 날개를 펴면 단숨에 하늘 꼭대기까지 솟구칠 것이며 3년을 울지 않았어도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천하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으니 그만 물러가라. 그러나 장왕의 음란한 생활은 더욱 심해졌다. 이번에는 대부 소종이 나섰다.
장왕이 그를 보더니 경고하였다. 과인에게 간섭하는 자는 모두 사형이다. 그건 알고 있는가? 이 한 몸 죽어 대왕의 현명하심이 되돌아올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즉시 음악과 춤을 중지시키고 조정에 나가 직무를 시작하였다. 그는 그동안 법을 어기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사리 사욕만 채웠던 무리들을 밝혀내 숙청시켰으며 반면에 청렴하게 양심껏 일한 사람들을 중용하여 정사를 맡겼다. 또한 오거와 소종에게 국정을 주관토록 하였다. 장왕이 정사를 보살피게 되면서 정치가 바로잡히자 백성들은 기꺼이 왕의 뜻에 따랐다. 장왕 6년 군대를 일으켜 송나라를 쳤는데 전차 600대를 노획하는 등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로부터 초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장왕이 아직 주색에 빠져 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밤 신하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에는 예이고 뭐고 일체 떠나서 한번 걸판지게 놀아봅시다. 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술을 권했다. 신하들이 모두 큰 소리로 환성을 지르며 왁자지껄 솟아냈다. 바로 그때 등불이 꺼지더니 왕의 첩이 비명을 질렀다. 어느 누가 그녀의 가슴을 더듬고 희롱했던 것이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그 사나이의 각근을 잡아뜯고는 왕에게 호소했다. 폐하, 등불을 켜게 하시고 각근이 없는 자를 잡아주세요. 그러자 장왕은 오늘 밤은 내가 예의를 차릴 것 없이 술을 권했소. 자, 이제 모두 각근을 잘라버립시다. 등불이 켜진 후 살펴보니 신하들은 아무도 각근을 달고 있지 않았다. 몇 년 후 진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선두에 서서 용감히 싸우는 신하가 있었다. 그의 뛰어난 용기 덕분에 초나라는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그대처럼 용감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소. 내가 살해하리다. 하며 장왕은 그에게 크게 대접하려 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엎드려 말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예전에 각근을 뜯겼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폐하의 온정으로 살아날 수 있었으니 그 뒤로는 목숨을 바쳐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을 뿐입니다. 정의 무게를 묻다. 장왕 8년, 그는 낙양 부근까지 쳐들어온 융족을 토벌하고 낙수강변에 군대를 진주시켜 사열식을 하고 있었다. 주나라 장왕은 대부 왕손만을 보내 장왕의 원정을 치하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장왕이 왕손만에게 물었다. 주나라 왕실에 있는 정은 얼마나 크며 또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오. 여기에서 말하는 정이란 주나라 왕실이 보유하고 있던 보배로운 그릇으로 왕이나 황제를 상징하였다. 정의 무게를 묻는다는 것은 주나라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예 그것을 자기에게 넘기라는 뜻이었다. 왕손만은 기분이 매우 나빴지만 초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정의 무게는 그것을 가진 사람의 덕망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장왕 또한 주나라의 권위에 기죽을 사람이 아니었다. 진실로 훌륭한 물건이긴 하겠지만 너무 그것에만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야 우리 초나라에서는 부러진 창만 모아도 만들 것이요. 그러자 왕손만이 말했다. 정은 순임금과 우임금 당시
그 덕망을 칭송하여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 구리를 모아 각종 괴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그 뒤 이 정은 하나라 거랑이 무도했기 때문에 은나라로 옮겨졌으며 다시 600년 뒤에 은나라 주왕이 난폭했으므로 주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즉, 그 소유자가 어질지 못하면 다른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나라 정치는 3대 700년을 유지한다는 것이 하늘의 명입니다. 지금 주나라가 쇠퇴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천명은 주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 무게를 물으시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왕은 군사를 거두어 초나라로 순순히 돌아가고 말았다. 장왕 14년 이웃 진나라에서는 대부 하징서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자 장왕은 제후들을 이끌고 진나라 토벌에 나섰다. 그는 진나라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렸다. 안심하라. 이번 토벌은 오직 하징서를 응징하는 뜻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 그러나 장왕은 하징서를 사로잡아 죽인 다음 진나라를 초나라에 아예 복속시켜버렸다. 이에 신하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다. 그러나 유독 대부 신숙씨만은 축하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장왕이 의아하게 생각하여 그 까닭을 물으니 신숙씨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가 자기 밭을 지나갔다고 그 소를 빼앗은 어느 농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가 밭을 밟아 밭을 못쓰게 만드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소까지 빼앗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애초 진나라를 치실 때 대왕께서는 오직 군주를 암살한 하징서의 죄를 응징할 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나라 영토까지 합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하를 호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축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탕한 패자. 장왕 17년 봄, 초나라는 정나라를 공격하여 3개월 동안 포위한 끝에 항복을 받아냈다. 장왕이 정나라 서울로 입성하자 정나라 왕은 항복의 표시로 우통을 벗고 양을 끌고 나와서 엎드렸다. 저는 대왕의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하겠습니다. 멀리 남의 바다로 쫓아내시거나 혹은 종으로 만들어 제후들에게 선물하시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나라를 살피시어 종묘사직의 제사가 끊기지 않게 저를 신하로 삼아 주신다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그의 말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처형하십시오. 하며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하지만 장왕은 끝내 그를 살려주었다. 저만큼 겸손하다면 백성들도 잘 다스렸을 것이요. 구태여 죽일 필요까지 있겠소. 그는 정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춘 다음 스스로 전군을 30리 후퇴시켰다. 그 후 비로소 평화조약을 맺자 정나라에서는 왕의 아우를 인질로 보내왔다. 한편 정나라가 항복하기 전에 파란색 진나라에 구원 요청을 했었다. 진나라는 순임보를 대장군으로 삼아 구원군을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6개월 후에야 황하에 당도했다. 그때는 이미 정나라가 항복했으며 양국 간에 평화조약이 맺어진 후였다. 이 소식을 들은 대장군 순임보는 그대로 철수하려 했으나 부하 장군들이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정나라를 도우라고 명령받았으니 반드시 정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전투를 주장한 일부 군사가 일방적으로 진군하자 군대 전체가 이에 자극받아
분위기가 전투하자는 쪽으로 기울어 버렸다. 진나라 군대는 황하를 넘어 남하하기 시작했다. 한편 초나라 군대는 적나라를 제압한 기세를 몰아 황하에서 말에 물을 먹인다는 명목으로 북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양군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진나라 군대가 크게 패하여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황하를 건너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먼저 배에 오른 병사들은 배가 뒤집힐까 두려워 배전에 매달리는 병사들의 손가락을 칼로 쳐버렸다. 순식간에 배에는 잘린 손가락들이 수북이 쌓였다. 이 싸움에서 크게 이긴 초나라 장왕은 완전한 패자로 인정받으며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다. 한편 싸움에 패배한 진나라 대장군 순임보는 왕에게 엎드려 죄를 청했다. 패전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발 저를 처형시켜 주시옵소서. 왕이 그의 청을 받아들이려고 하자 옆에 있던 신하가 말렸다. 지난날 문공께서 성복 싸움에서 초나라를 격파했을 때 초나라는 싸움에 진 장군 자옥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문공께서는 두려워하던 적장을 없애주었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지금 초나라에 패배하고 게다가 장군마저 죽인다면 적을 기쁘게 해줄 뿐입니다. 왕은 순임보를 용서하였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초나라가 제나라에 보낸 사신을 송나라가 중간에 죽여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왕은 크게 분노하였다. 어찌나 급히 서둘렀던지 맨발로 관도 쓰지 않은 채 뛰쳐나가 군대에 출동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 시종들이 신발을 챙겨가서 신겼고 왕관도 챙겨야 했으며 수레도 급히 몰고 가 뛰어가는 왕을 태워야 했다. 장왕은 군대를 일으키자 곧바로 송나라로 쳐들어가 수도를 완전히 포위해버렸다. 5개월이 지나자 성 안의 식량이 바닥나 아이들을 서로 바꾸어 먹고 장작 대신 시체의 뼈를 말려서 불을 떼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때 송나라 장군 화원이 용사 몇 명만을 데리고 한밤중에 성을 빠져나가 초나라 장군 자반의 막사로 숨어들었다. 인기척에 놀라 깬 자반이 눈을 떠보니 송나라 장군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화원 장군은 나는 송나라 장군 화원인데 특별히 와서 평화를 제의하는 것이요 하면서 성 안의 비참한 실정을 설명하였다. 화원은 계속하여 당신이 기어이 항복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저승길을 동행할 수밖에 없소. 하지만 우호조약을 맺는다면 우리도 당신들의 요구에 따라 진나라와의 관계를 끊으리다. 하면서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 보였다. 그러자 자반은 우호조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였다. 자반이 화원을 돌려보낸 후 장왕을 찾아가 보고하니 장왕은 화원의 말이 진실되도다. 그야말로 진정군자이다. 사실 우리도 양식과 말 먹일 풀이 이틀분 밖에 없다. 하고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송나라는 진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초나라를 섬기게 되었으며 초나라는 중원의 세력을 압도하였고 장왕은 명실상부하게 중원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